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약간 군사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이어져서 약간 방산 관련 이슈 다뤄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네. K 방산 기업들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네.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K 방산이 뜨느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에서 3%예요. 별로 안 되네요. 미국이 40%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주 값비싼 그 첨단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이제 9위권까지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K 방산이 왜 이렇게 난리가 되냐? 이게 왜 스타가 됐느냐? 이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원시 전쟁이에요. 자, 현대전이란 걸 보세요. 2차 대전 때부터 일어난 현대전이라는 거는 그 고전적인 이 방식. 그러니까 항상 비행기가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런 게 현대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를 군사 용어로 에어랜드 배틀 그래가지고 공지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공중과 지상이 합동인데 이제 해군까지 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공중 전투가 없죠. 전투기 떠서 교전했다, 폭격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죠. 없죠. 순수한 지상전으로 제한돼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에요. 순수한 지상전으로만 전쟁을 해요. 왜 그럴까?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중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자산을 안 줬죠. 안 줬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공중자산도 출동을 안 했죠. 또 못하기도 했죠. 러시아 전투기가 지금 작전을 하는 양상은 우크라이나에 와서 정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 떠서 거기서 장거리 그 유도탄을 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공권 장악하고 관계없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지상전. 현대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원시 전쟁이.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팔아먹는 그 값비싼 첨단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기 팔이 구휘하는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앞으로 어디 제3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똑같냐? 그땐 다르지. 그때는 현대전답게 하겠지. 그러나 이건 현대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국이 자주포가 예컨대 2100대거든요. 근데 전 세계 자주포에 한국 거 다 포함해도 46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탄 생산을 어디가 잘하겠어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전차 자주포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전차가 한 3800대 됩니다. 근데 유럽의 전차를 다 끌어모아도 그 숫자가 안 나와.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니 단가가 좋고 후속 군수 지원이 좋고 항상 실전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무기의 운용성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선진국은 이런 거 돈 안 된다고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게 한국 폴란드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시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위산업협력을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 3자의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테크윈이라든가 또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주요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가서 생산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이 지금 경제 재정 상황이 형편없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재정 지원, 즉 차관을 공여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그 구매력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채권국이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폴란드에서 다량의 무기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게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된다. 이런 공급망을 구상해서 간 거죠. 그리고 지난 9월 13일경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원래 간 목적은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차 간 겁니다. 뭐 철도 도로 놓고 아파트 짓고 병원 세우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아, 그건 됐고요. 저기 방산협력이 더 급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이 방위산업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지원이지. 이 방산협력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가장 급한 게 뭐겠냐. 이래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포병 전략입니다. K9 자주포와 이제 풍산에서 생산하는 포탄. 요것이 일단 가장 핵심 전략이 됐고요. 주로 155mm 포탄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대공 미사일인데 자꾸 러시아에서 드론을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 재래식 미사일을 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한테 천궁 요격 무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차, 이런 장갑차를 요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신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인데 이 무기 목록을 일단 제시하면서 이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본 정책이 살상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회 지원을 하거나 미국이나 폴란드에 팔고 거기서 니들이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 방식이 있거나 두 번째가 공급망 구축. 아예 생산 라인을 깔아줘. 이건데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폴란드나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3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고 그렇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도 이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를 또 방어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면 이 일대가 다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젤렌스키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방위산업협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생산 라인이 뭐 공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몇 년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무기를 우선 판매를 하면서 공장은 서서히 져주는 방식으로 이러면서 전면적인 방위산업협력을 분명히 정부가 구상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는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설명을 가서 한 거고. 그래서 그 MOU를 맺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다가 이걸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관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빌려주는 것 같아요. 요거 수출입 공사가 보증을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폴란드 정부에. 네네. 지금 그게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된 이슈긴 한데 2021년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K방산 선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주 개발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주청이 생긴 해 만에 국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국가우주청을 빨리 만들자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지역 간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창원에 짓느냐, 대전에 짓느냐, 아니면은 나로호 발사기지가 있는 고흥에 짓느냐. 그러는데 대략 여당의 얘기는
우주청은 창원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대전은 발사체 연구개발 쪽 특화를 하고, 고흥은 위성센터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원래는 다 같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는데 이 지역 이기주의 논리에 너도 하나 떡 나눠주고 너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 늦어진 거야. 그래서 우주청이 늦게 가는 건데 이 미사일 협정을 미국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위성 발사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로 발사는 러시아가 대신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러시아의 발사체를 역설계 해가지고 우리가 누리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국형 발사체라 그러지 원천 기술은 다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위성 발사에 있어서 제일 주목되는 게 뭐냐면 고체 연료 미사일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발사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액체 연료로 발사돼서도 2단 로켓은 고체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세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에서는 이제 올려보내면 그 위성 내에도 엔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위치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갖고 있고 액체 연료 로켓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청이 만들어져서 이걸 다 통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발사체와 위성체 개발의 그 시장이 열리는데 이 미사일 협약 폐기가 엄청난 기폭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문서 자체가 비밀이었지만 온갖 걸 다 규제해. 절대 못 갖게. 그런데 이게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위성 사업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용으로 로켓 발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를 우리가 최대 800km 정도로 운영해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를 타격하는 무기를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1500km 나가는데, 이거는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1500km를 가져도 중국, 러시아가 별로 경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면 뭐 우리도 3000km, 5000km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정책은 없고 대신에 그 기존의 사정거리에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괴물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최근에 아주 군사 기밀이었던 게 서서히 공개가 되는데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물병 8톤, 9톤까지 육박을 한다 그러는데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탄두 중량이면은 고속으로 지표면에 충돌했을 때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충격이 있거든요. 거의 뭐 운석 충돌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군사위성 발사가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고체 연료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국가 위기 시에는 긴급히 위성을 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고체 연료 미사일이 필요해요. 거기에 위성을 탑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이 미사일 협약의 폐지로 인해서 재편될 계기가 형성이 됐다.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기회의 창문이 열렸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업이 정부 주도, 정부 독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입니까? 아니죠. 스페이스X가? 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다 민간이 이걸 끌어가고 정부는 뒤에서 돕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과학기술부가 다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를 안 해. 민간 영역이 넘어가. 그래서 우주청이 생기면은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 위주로 바꿔주고 외국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좀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오랜 기간 오로지 정부가 독점해온 분야다 보니 이게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산업에 이게 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의 핵심은 우리는 발사체거든요.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발사체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외국 기술도 많이 들여와야 되고, 유럽, 사실은 그동안 러시아 신세를 졌고,
근데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협력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조금 어떤 그 혁신 기업, 또 도전적인 중견 기업들이 뛰어들어줘야 되는데, 뛰어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걸 다 정부에서만 나오는 돈에 의지하게 돼 있고, 민간 시장은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이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삼성이라든가 LG가, SK같이 이렇게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이런 데서 위성 제작에 좀 뛰어들고, 그런데 최근에 이걸 한화가 도전한 거예요. 하나가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그 기존의 이제 시스템 기업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사체나 이런 경우도 고흥의 그 우주 발사 기지 같은 걸 민간에 과감하게 오픈해가지고 이젠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발사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런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정부가 우주청만 설립하면 이런 문제가 마치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리고 원래 그 우주개발 사업은 이게 지금 과기부가 자기네가 독점하겠다는 자기네 거로 인식해요. 사실 그럴 만한 게 옛날에 원자력 산업을 과기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한수원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 뺏기고 나니까 남은 거 우주 산업인데 이것까지 놓치면 우리 부처 개털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우주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저기 이제 그 통합 우주협의회 이런 걸 갖다가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한다. 요거 하나 낮은 거지. 틀은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업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은 거의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강국으로 도약해야지. 지금 인도가 달 남극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러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 독점하면서 그놈의 그 뭐 과학자 카르텔이 어떻다 뭐라면서 자꾸 이런 걸 과학에서 민간의 창의 역량을 북돋아주는 거를 이상하게 요즘은 범죄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과학기술 예산 푹푹 자르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민간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조금 카르텔이 있고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원래 산업이 한번 튀어오르려면은 그만한 어떤 위험은 감수하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뭐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간의 주도권을 넘기셔라. 그래서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업체 주도 사업이 되게. 이렇게 우주 산업의 틀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우수한 잠재력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해볼 만한 사업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우주 산업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도와야 되는데, 정부가 통제하고 독점을 해버리니까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방산 이슈도 네네네. 짚고 넘어갈 텐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무기고가 고갈된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K 방산 기업들한테 뭐 기회가 온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기회가 오는 건 맞는데 고갈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갈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고갈된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진짜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알 수가 있는 게,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오퍼레이션 CWAL이라는 치트키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기억 안 나요. 이게 그 생산 빨리 하는 거. 업그레이드 찍으면 바로바로 그런 거 있고, 그런 치트키가 있는데 이게 실제 있던 오퍼레이션 이름이에요. 그래요?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냐면은 항공모함 찍어낸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얘네가 구축함을 일주일에 한 대씩 찍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축함 진수하려면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대씩 구축함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오퍼레이션 CWL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치트키를 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무기가 고갈된다? 이건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네 전쟁은 아니거든. 어쨌거나 재고가 떨어진 거 맞으니까 그러면 K방산 기업들은 기회가 없다는 거 맞아요. 얘네가 귀찮아서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리고 K방산은 뒤에 괜찮은 게, 우리나라가
사실 군사국가예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죠, 군사국가, 경찰국가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모든 병기는 많이 만들수록 싸져요. 그렇죠. 근데 모든 공산품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사실. 대량 생산이 원가 그냥 원가를 낮추는 지름길인데 지금 서구권 국가 중에서 이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현역에서 굴리고 있는 나라가 있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회가 온 건 맞아요. 자, 앞으로도 좋게 봐요. 솔직히 독일이 재무장한다고는 하는데 걔네 재무장 해가지고 언제 그 탱크 뽑고 있겠어요. 전차 같은 거 막 주문 넣으면은 저희가 2년 뒤에 한 5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한국은 다음 분기에 150대 납품 달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무기들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실제 자주포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국뽕에 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서구권 국가들의 제식병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자주포나 대공전력 같은 건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그 미국이 대공전력이 잘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공군이 걔네 땅이니까 대공전력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대공전력? 우리 전투기로 다 이겨버리는데 우리가 질 때 고민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대공전력 잘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얘네는 방산기업들은 기회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지금 포지션이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7군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7군단이 이제 북진하면 7군단이 북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단들이 막아낸 다음에 기갑부대 가지고 밀어버린 게 7군단인데 7군단이 가진 탱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합쳐보다 더 많아요. 예, 독일 합쳐도 많을걸요? 군단 하나가 가진 예, 군단 하나 가진 탱크가.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친 기갑부대 나라예요. 약간 진짜 현실에 있는 테란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약간 입구 막기 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이랑 싸우든 북한이랑 싸우든 입구 막기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입구 막기 해놓고 뒤에 시즈탱크 와장창창 박아놓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근데 그런 나라니까 탱크 더 뽑아달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팩토리 막 10개씩 팡팡팡팡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배럭 지어가지고 팩토리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 가성비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방산은 전 되게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방산주의 약간 위험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방산만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려면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데 테마를 미리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진짜 잘 가거든요.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어쨌거나 그전에는 좋지만 돈은 못 벌진 않지만 수주 산업이니까. 예, 그런데 그 수주가 되게 띄엄띄엄 있을 뿐더러 언제 올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방산주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맞고 실제로 지금 한국이 포지션상 서구권의 병기창이 되게 너무 좋다 여러모로. 그리고 뒤에 웃긴 게 이건 좀 약간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역사인 게 우리나라 탱크들이 되게 러시아 탱크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불공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가 좋냐면은 얘네가 기후에 그냥 되게 로버스트해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도 잘 돌아가요. 러시아 그 극한 기후에서도 네. 잘 버티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극한 기후해요, 나름. 그러니까 대구는 졸라 덥고 이제 미로 가면 철원 가면 졸라 춥고 그쵸,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병기가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뽕 거르고 실제로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능 자체는 좋은 병기들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도 지금 성능 상당히 좋고 일본도 성능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이만큼 찍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성능은 좀 모르겠어요. 성능은 좀 좋은 나라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K2표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최첨단 전차가 이게 이름 뭐였더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손색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걔는 그거 뭐 몇 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원하만큼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좀 유한 편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그 훈련기 수출했다가 먹튀당했거든요. 진짜요? K50A였나? 그 훈련기 수출했다가 먹튀당했어요. 지금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그 정도로 수출에 유해요. 조건을 좀 좋게 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돈만 먹튀당하지 않으면 잘 갈 거예요. 먹튀를 가끔 당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폴란드 이번에 수출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폴란드는 원래부터 기병의 나라예요. 왜냐면 그 땅 자체가 기병이 없으면은 나라가 방어가 안 돼. 나라가 천연 방어선이 강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갑 부대가 있어야 돼요. 현대의 기병은 기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그래서 뒤에 폴란드가 좀 어떻게 보면 나라가 슬프고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폴란드가 나토에 있을 때는 나토의 탱커고 바르샤바 조약에 있을 때는 바르샤바 조약의 탱커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언제나 기갑부대를 크게 유지해야만 하는 숙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게 너무 맞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폴란드에서 사간 거는 되게 합당하고요. 폴란드에서도 되게 만족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건이 너무 좋거든. 탱크 훈련사 교육시키는 것도 한국에서 위탁 교육한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부터인가는 거기에 아예 그냥 조종수 양성학교를 지어가지고 교관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도 다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방사는 지금 서비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폴란드에서 만족스럽게 하는 피드백이 좋은 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량으로 뭔가 들여야 될 일 있으면은 살만하다. 특히 자주포 같은 건 진짜 살만하다. 그래서 참 폴란드는 참, 폴란드 역사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진짜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약간 여기저기 막 치이고, 그래서 폴란드가 참,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사상자 중 3위예요, 폴란드가. 1위가 소련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폴란드예요. 근데 폴란드 나라가 중간에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사상자가 많냐 하면은, 군대가 잘 도망가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죽어라 싸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후에 너무 팽을 세게 당한 게, 소련이랑 싸우면 안 되니까, 폴란드를 소련한테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군애들이 귀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더부살이를 했는데, 더부살이 눈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폴란드 대사관에 있던 것도 뺏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소련 망하면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국뽕도 세고, 나라 국방력에 대한 니즈도 있고 하니까 더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폴란드 가가지고 보드카 러시아 거라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미국에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장 1차적으로 생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러니까 155mm 포탄, 제일 많이 쓰는 게 155mm 포탄이래요. 높이가 한 30cm 정도?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달에 한 20만 개 정도 쓴대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러시아를 폭격하는데. 예. 그런데 그거는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 15,000개예요. 우크라이나는 20만 개를 써요, 한 달에. 그러면 뭐지? 미국의 병기창에 있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생산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가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가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는, 야, 한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데 미국은 그거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푸틴이 발끈하고 그랬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출한 게 아니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 최종 소비자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에 다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기고를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되고 또 그 전부터 1980년대부터 중국이 미국 편이 됐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미국 편이었어요. 중국이. 중국이요? 네. 시진핑 들어와서 또는 그 이전에 한 2008년 그 이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거기다가 1990년, 91년에는 소련이 붕괴가 됐고, 그러니까 그동안 냉전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왔고 쌓아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적이 없어진 거죠. 유일한 적이라고 하면 테러 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하는 정도의 무기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확 줄어버렸죠. 나라들마다 다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선진국들. 다만 국방 예산이 줄지 않은 나라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뭐 요 정도. 북한도 안 줄었겠다. 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 예산, 그러니까 교육 예산 늘어나고 또 이 보건 정책 예산 늘어나고 뭐 이런 데로 이제 돈이 간 거죠. 그래서 방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방위 산업체들이 막 5개, 6개씩 뭉쳐가지고 하나로 합병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위 산업체가 몇 개 안 남게 됐죠. 예, 뭐 락히드 마틴이니 뭐 보잉이냐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던 것들이 다 합쳐졌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생산 능력도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토요타 자동차가 just in time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재고 없애고 뭐 해가지고 그 생산비 원가를 최소화시켰듯이 방위산업체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 같은 거 없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딱 거기에 맞게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생산 능력도 다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그 방위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 뭐 과학자들 다 다른 데 간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갑자기 탄약이 뭐 포탄이 한 달에 20만 개씩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생산 능력은 10,000개가 조금 더 넘는 상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을 했죠. 거기도 우크라이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나토 지역은, 유럽 지역이. 러시아가 옛날 소련하고 같아지네? 이런 조짐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특히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라고 하면 치를 떠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걔들한테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쪽으로는 가기도 싫은데, 이제 무력으로 침략을 하니까, 야, 언제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들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기도 늘리고 뭐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2014년부터. 근데 2022년에 전면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뜨거워진 거죠, 이게. 나라들마다 다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 한 30-40%는 무기 구매가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쫄아들어 있기 때문에. 제일 왕성하게 돌아가는 데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이스라엘 요 정도 나라들인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들. 네. 그런데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데가 동유럽인데 동유럽 같은 데는 러시아제 무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러시아제 무기예요. 러시아가 다 알겠네요.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성능이 어느 정도. 그럼요. 군사 기밀인데 되게. 예. 그건 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자기 위성 국가였으니까 거기가 또는 자기 영토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 무기가 다 거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무기를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원조를 해주는데 무기를 원조를 해주죠. 그 과거 소련제 무기를 거기다 갖다 주고 재고 처리를 좀. 네, 거기다 갖다 주고 자기들은 이제 미국 표준에 따른 무기들, 나토 표준에 따른 무기 이런 거를 들여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그런데 러시아제 무기는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 생산을 그러니까 빨리 늘릴 수 있는 나라. 그게 러시아, 중국, 한국, 이스라엘. 이 정도예요. 미국도 빨리 못 늘리는 거예요. 미국의 생산 능력이 크긴 하지만 그건 원래 크다는 거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미국도.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동유럽에서는 무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러시아제 안 사죠, 당연히. 중국제는 러시아제예요. 그렇죠. 러시아 표준이라고 여기. 그쪽에서 기술 받아가지고 만든. 예, 그리고 같은 편이라는 거 알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편이라는 걸.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그쪽의 무기를 갖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 무기, 미국 무기, 이스라엘 무기 이런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안 만들어요. 미국은 주로 비싼 것들 있죠. 전투기, 잠수함, 뭐 이런 비싼 무기들, 미사일 뭐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중저가의 무기들은 한국이 최고인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진대요.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하지만 그런 데는 이런 무기들을 잘 안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대박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네요. 한국만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전차 같으면 독일이 굉장히 독일제 전차가 좋은데 독일도 확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생산 능력을 늘리기가. 그러니까 기존에 주문되어 있는 것을 맞춰주기도 벅찬 상태인데 새로운 주문이 막 들어오니까 무기의 성능 면에서는 아마도 전차 같으면 독일제가 더 좋을 거예요. 레프라든가 뭐 하는 한국산보다.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또는 신속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는 한국산이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2021년 이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게 네. 이제 한 4, 50년 만에 해제됐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도 그 K방산의 성장의 본격적인 신호탄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사일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 여기도 시장이 있어서 네, 하이엔드 고가 시장이 있고 중저가 시장인데 중저가 시장에서는 한국이 뭐 거의 최강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무기 생산액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수출하거든요. 이스라엘은 80%를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쓰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튼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사일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하이테크 제품들을 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 첨단 과학과 그러니까 첨단 과학의 상업화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실리콘밸리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날아온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해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퇴치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한 거고,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무기 수출액이 좀 비슷하거든요. 100억 달러가 넘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170억 달러고, 이스라엘이 130억 달러고, 그런데 우리는 좀 옛날 무기들, 포탄이며, 뭐, 전차, 자주포, 뭐 이런 것 위주이고,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위주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이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지요.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서 보면 170억 달러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액수이긴 하지만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 1,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방산 수출이 경제적 효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즉 전체 생산액 중에 80%를 수출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뭐 거의 한 1,0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10%에서 15%만 수출하니까. 네. 만약 80%까지 하면은 거기에서 거의 7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거의 한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주문을 해야 뭔가를 하는 게 방산인 거죠. 국가가 먼저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발주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들이 보면 먼저 개발을 하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을 해서 먼저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저 자기 이 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방산업체들이 그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 미리 시장의 상황을 내다보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가서 먼저 뭐 마케팅도 할 수는 있는 거고 무기를 가지고 마케팅한다는 게 참 뭐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려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부 주도의 그런 산업이라기보다, 물론 정부 주도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산업이라기보다 세계 정부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